시간에는 숙종과 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숙종하면 당연히 장희빈이 많이 떠오르죠. 거기다가 인현왕후, 여성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만큼 숙종 시대에는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또 왕비들도 당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종 시대에는 상평통보가 전국에 유통이 되었다라든가 그 어부 출신 안용복의 그 등장이라든가 또 백두산 정계비 사건 등 여러 가지 그 많은 사건들도 있었던 시대가 숙종 시대였습니다. 숙종은 46년간 오랫동안 그 제의를 했죠. 그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번 시간에는 숙종 시대의 여러 당쟁들과 또 뭐 백두산 정계비 사건 또 이 사육신의 복권과 같은 이런 정치, 문화적인 상황들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숙종은 1661년에 출생을 해서 1674년 14살의 나이로 아버지 현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9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숙종이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숙종은 현종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고 오래간만에 정말 장남이 또 왕위를 계승한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 이 조선시대 역대 왕 27명 중에서 장자로서 왕위에 오른 왕은 7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장남 출신의 왕 중에서 오랫동안 제의를 했던 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46년간 제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장자 프리미엄을 마음껏 누렸던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4살의 왕에 올라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 60세 때 승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결국 숙종이 그럼 현종의 장남이라는데 그럼 왕비는 현종의 그 왕비였던 명성황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왜 이것을 또 제가 거론했냐 하면 이 명성황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명성황후는 조선의 왕비 중에 유일하게 상관왕, 제가 이게 상관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왕비가 되려면 처음엔 뭐가 돼야 되죠? 세자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세자빈이 되었다가 그 자신의 남편 즉 세자가 왕에 오르면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아야 되고 그 낳은 아들이 왕에 오르면 뭐가 되죠? 왕대비가 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세자빈, 왕비, 왕대비. 요 상관왕의 코스를 거친 왕비, 조선의 왕비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여러 명 되지 않나? 그 정도 못할까? 그 정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명성왕후. 우리 고종의 왕비도 명성왕후라고 하시지만 한자가 달라요. 이분 명성왕후는 현종비 명성왕후고 성씨는 청풍 김씨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은 정말 오래간만에 왕실의 축복 속에서 왕이 오른 왕이에요. 이 장자 출신이 왕에 오르는 경우 그리고 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왕에 오른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좀 힘을 실은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숙종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14살이거든요. 근데 보면 숙종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되게 어리다는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른 단종과 대비해보면 불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뭐 드라마라든가 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단종을 항상 생각할 때는 거의 초등학생이 일단 뭐 드라마라면 캐스팅이 돼요. 아주 어리고 조금 여리여리해보고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면 숙종은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뭐 수염도 이미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견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숙종은 그만큼 제위 기간이 오래됐고 나중에는 뭐 장희빈, 인현왕후, 뭐 인원왕후 할 것 없이 많은 왕비들 또 나중에는 그 영조의 생모가 되는 숙빈 최씨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노성한 이미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숙종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 원래는 20살까지는 왕실의 어른이 특히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돼 있지만 숙종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어요.
상당히 즉위하는 때부터 숙종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인지 숙종은 즉위 직후에도 크게 이제 강심장 숙종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숙종이 왕위에 올랐던 1674년은 갑인예송이라 그래가지고 예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당쟁을 벌였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갑인예송의 결과 이 남인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인조, 효종, 현종까지 이르는 시기를 보면은요, 서인이 계속 집권 여당이 되고 남인이 야당으로 남인은 별로 이제 권력의 핵심에 들어서지 못하다가 바로 요 1674년 갑인예송 때 남인들이 정말 반짝 권력을 잡아요. 이렇게 남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갑인예송에서 남인들이 주장한 핵심은 효종이 바로 왕이다. 왕이니까 장자로서의 어떤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고, 그 당시 서인은 효종은 왕이긴 하지만 어차피 소현세자의 동생이니까 둘째 아들이다라는 차남의 입장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이게 요즘 표현을 하면 약간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 왕권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왕보다는 차남의 입장을 내세웠던 서인들의 논리가 무너지면서 이때 남인들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게 갑인예송이고, 이때 서인의 학문적 사상적 영수가 바로 송시열이었는데, 그래서 숙종이 14살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송시열이 예를 잘못 해석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 송시열이란 인물은 이미 조정의 최고 원로 대신입니다. 바로 이 숙종으로 친다면 거의 증조 할아버지죠. 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조, 효종, 현종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대신으로 활약했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송시열이 예를 잘못 해석했다고 하니까 당시 당의통략의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숙종에 대해서 벌벌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야말로 송시열에게 대적하는 강심장의 이미지를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악연은 송시열에게 숙종이 사약을 내리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송의 국면에서 바로 곧 예송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그 시대에 왕위에 올랐던 숙종. 그래서인지 숙종 시대는 당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가장 당파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또 환국이라 해서 국면이 바뀌었다라는 뜻인데, 정파 간의 이런 그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일어났던 그런 시기로도 정리가 돼요. 숙종시대 당쟁의 어떤 치열함을 잃는 또 하나의 용어들이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입니다. 이건 다 연대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1680년이 경신년이어서 경신, 국면이 바뀌었다 해서 한국, 1689년이 기사년이어서 기사한국, 1694년이 갑술년이어서 갑술한국. 숙종 때 이렇게 큰 한국 세 차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 다툼이 치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권력의 다툼의 대표적인 주체는 서인과 남인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선조 때 처음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일어났다가 다시 1589년 기축옥사라는 사건을 계기로, 즉 정여립 영모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다. 그러니까 이제 당파가 동인에서 분기된 남인, 북인, 서인, 요 세 당파입니다. 요 세 당파 중에 북인은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완전히 역사에서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남인하고 서인만 남았죠. 그래서 이 남인하고 서인이 특히 현종대 예송 논쟁 때 한번 엄청나게 치고 박았어요. 그러다가 그 여진이 숙종 즉위와 더불어 계속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숙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느 당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 바로 남인이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674년 갑인예송에서 남인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숙종 초반에는 남인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원래 서인 정권은 1623년 인조 반정을
시작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권력을 잡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인들은 절치부심 빼앗겼던 권력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남인들의 어떤 허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선봉에 섰던 사람은 서인의 이 김석주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석주라는 사람은 이제 명성왕후하고의 관계는 그 사촌입니다. 사촌간인데 역시 청풍김씨 그리고 왕의 인척이다라는 이런 점을 활용을 해서 계속 남인들의 이런 동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내 1680년 이 남인들이 요즘 표현을 하면 무리수를 두는 게 이 포착이 됩니다. 이 1680년 이 경신년에 남인의 이 당시의 정치적 영수로는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할아버지인 허잠의 시호를 받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잔치를 베풀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권력의 실세가 베푸는 큰 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 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마침 비가 왔다 그래요. 비가 오니까 이 허적이 워낙 그때 권력이 셌으니까 왕이 쓰는 그 기름 발린 천막, 유악이라 그래요. 유악 천막을 이제 가져다가 그냥 임의로 썼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숙종도 이제 그때 다 그 대표적인 그 정치 실세가 그런 그 큰 행사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비가 오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허적의 그 조부 그 시호를 그 내리는 그런 잔치가 있으니까 이것 좀 그 우리 궁궐에서 쓰는 그 유악을 좀 갖다 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가 이미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죠, 그죠? 그냥 주려고 하면은 뭐 마음껏 줄 수도 있는데, 그거 미리 가져갔다 이러면 소위 열받죠, 그죠? 왕 이놈이 이게 내가 왕인데 자기가 권력이 세다고 마음대로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거기서 숙종이 완전히 마음이 돕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인의 핵심 정치인 김석주가 계속 남인들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인조의 세 번째 아들인 그 임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임평대군의 아들을 왕위로 추대하려는 그런 영모 혐의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허견이라는 인물 역시 남인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인의 정치 세력들이 숙종의 왕위를 뒤엎고 뭔가 영모 혐의를 한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흘리면서, 안 그래도 남인의 이런 전행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던 숙종이 이거 남인들 권력 잡게 해가지고는 이거 제대로 전국이 운영이 되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허적을 결국은 파직시켰다가 결국은 사사시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당시 이 남인 정권에서 허적과 더불어 아주 그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윤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휴도 숙종 초반에는 숙종의 어떤 신망 속에서 북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윤휴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인 그 상소가 오고 가고 이 권력욕이 있다라는 이런 혐의를 받아서 결국 윤휴도 사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허적과 윤휴로 대표되는 남인들이 정치 일선에서 제거되고, 이 공작 정치를 폈던 김석주라든가 서인의 김익훈, 그리고 서인의 학문적 영수였던 송시열이 다시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던 사건이 1680년에 일어났던 경신환국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1680년을 계기로 해서 권력은 남인의 손에서 다시 서인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권력이 서인의 손으로 넘어가자 크게 보면 서인 정권은 거의 인조반정에서부터 표현을 한다면 1623년부터 이제 1680년까지 거의 5, 60년간 서인 정권 시대가 연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에 있었던 송시열이라든가 송중길이라든가 민유중이라든가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수십 년간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인 내에서도 좀 더 젊은 층의 그런 그 인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 노인네들 치덕거리하고 우리가 별로 제대로 권력을 잡지 못하고 이런 불만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서인의 학문적 영수였던 송시열과 그 제자였던 윤증의 갈등이에요. 윤증. 그래서 이 갈등이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윤증의 아버지가 윤선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국문학으로 유명한 윤선도하고는 관계없는 윤선거라는 사람인데 이 윤선거가 송시열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였고 하니까 아버지 윤선거가 돌아가시자 윤증이 아버지의 묘갈명을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이런 그 묘지에 이렇게 써주는 글 있죠. 그런 거는 어떻죠? 대부분 잘 써줍니다. 그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가보세요. 무덤의 비석 같은데 이렇게 누구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쓴 글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질이 고약하고 뭐 남을 잘 때렸으며 이런 거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그런 사람이면 성격이 조금 강하셨으나 남에게 뭐 베풀기를 좋아했고 좋은 말만 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고 윤증이 송시열에게 묘갈명을 부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써주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치명타가 된 게 뭐냐 하면 윤선거에게는 상당히 이제 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사실은 그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에 피난 갔지만 왕족과 신하들 상당수는 강화도에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 피난을 갔다가 결국 강화도도 청군의 그 공격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해요. 왜냐하면 저 오랑캐에게 우리가 치욕을 당하느니 자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뭐 김상용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 그 구운몽의 작자로 유명한 김만중의 아버지 김익겸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서 화약을 이제 폭발시켜가지고 폭사합니다. 자결을 하고 또 일부 부녀자들 같은 경우도 그 청나라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뭐 또 자결을 하는 그 여성들도 많이 자결을 합니다.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윤증의 어머니도 자결을 해요. 그런데 윤선거 같은 경우는 강화도를 탈출을 해버립니다. 명분은 늙으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탈출을 했지만 이것이 두고두고 선비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돼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그런 명분과 의리를 지키지 않고 탈출을 했느냐라는 그래서 윤선거도 그것만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송시열이 묘갈명을 쓰면서 그 일을 거론을 해버렸더라는 거죠. 물론 박세채의 행장에서 이미 쓰여진 것을 그대로 그냥 나는 썼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윤증의 입장에서 보면 스승님이 너무했던 거죠. 그래서 막 고쳐달라고 합니다. 스승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명예에 얽힌 이야기니까. 송시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송시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면서 아버지냐 스승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전후해서 윤증을 따르는 젊은 그 세력들은 송시열과 같은 인물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잡으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 우리 젊은 층도 좀 이제 저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결국은 송시열, 송중길, 이우태를 민유중을 중심으로 한 서인 중에 조금 나이가 많은 노성한 세력들은 노론이라고 하고 좀 더 젊은 층들 뭐 바로 윤증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박세당이라든가 오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론, 젊은 층, 노소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 현대 정당 정치사에서도 뭐 노장파, 노장, 수장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분열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1683년 숙종 때 노론과 소론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당 정치는 남인, 노론, 소론 이렇게 되는 거죠. 북인은 완전히 이제 정파적으로 소멸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소론 그리고 이제 남인으로 분열되면서 정파의 분열, 즉 당정은 더 격심화됩니다. 격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큰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숙종이 계비로 들인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후궁 출신인 장옥정, 희빈 장씨가 바로 이때는 희빈이 아니었어요. 수기로 있었습니다. 장수기로 있었는데 장수기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숙종과 그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숙종이 처음으로 이제 그 왕비로 맞이한 여성은 인경왕후 김씨라고 해서 광산 김씨이고 우리 그 김만기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기라는 인물은 또 김만중의 형인데 있고 광산 김씨 김만기의 딸을 인경왕후로 왕비로 맞이했는데 불행하게도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20살 때 사망을 합니다. 결국 인경왕후는 천연두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왕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계비를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숙종이 1681년 21살이 되는 해에 6살 어린 15세의 신부 인현왕후를 계비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숙종의 왕비인 인현왕후에 대해서는 정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근데 인경왕후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계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은 인현왕후와의 그 혼례식을 한 과정도 숙종 인현왕후 가래도감의궤라는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궤를 보면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식이 담긴 요 표지를 비롯해서 바로 이렇게 뒷장면을 보면은 반차도라고 해서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식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의궤라 그래가 이제 의궤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 그 작년에 그 프랑스에 있었던 외교장관 의궤 297책하고 일본에 있었던 국내청 소장 의궤도 다 이제 돌아와서 의궤가 더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 행사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숙종과 인현왕후의 정말 그 아름다웠던 혼례식도 저렇게 기록으로 잘 정리가 되고 또 반차도라는 그림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지금 시대의 그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1661년에 혼례식을 1681년에 이 두 분이 혼례식을 올렸지만 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숙종은 후궁을 몇 명 들이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총애를 받았던 수기 장씨, 바로 장희빈, 나중에 희빈으로 승격하죠. 그래서 보면 조선시대 왕이 정식 왕비가 있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후궁의 지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궁 중에 가장 품계가 높은 사람이 빈이에요. 빈.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좀 헷갈려요. 뭐 어떨 때는 소용, 수기, 소원 이러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궁 중에서 제일 품계가 높은 사람을 빈이라고 그래요. 빈. 빈은 정일품입니다. 영의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빈, 그 다음에 종일품이 귀인, 그 다음이 소이, 수기, 소용, 수경, 소원, 수권까지. 수권이 종사품입니다. 그래서 빈 정일품부터 수권, 종사품까지 이렇게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후궁의 품계는 어떻게 정하느냐? 한 방입니다. 아들 낳으면 됩니다. 아들 낳으면 쫙 올라갑니다.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보면 뭐 장수권, 뭐 엄소용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외우기 되게 헷갈리시는 분은 의용원으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소와 수군 교차를 해요. 그러니까 빈귀는 요건 딱 외워두시고 의용원이니까 소이, 수기, 그 다음에 소용, 수경, 그 다음에 원, 소원, 수권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좀 더 즐겁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희빈 장씨가 이제 후궁 출신으로서 1688년에 아들을 낳아요. 왕자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너무 기쁩니다.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하고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었고 계비로 들었던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도 7년간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에 아들이 딱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후궁 소생이건 뭐건 그대로 후계자로 책봉을 한다. 원자, 앞으로 이 아들이 나의 뒤를 잇게 하겠다라고 원자로 책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생겨요. 특히 서인들. 바로 여기 인현왕후라는 인물의 아버지는 민유중이라는 사람인데 민유중이 아주 송시열하고 매우 절친하면서 서인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인의 사실은 지원을 등에 업고 왕비가 된 인물이 인현왕후거든요.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서인의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중심축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읽어볼 것은 1623년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서인 세력들이 그 당시에 구호로 내건 게 뭐냐 하면 무실국혼 숭용살림이라 그래가 국혼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왕실의 혼인은 철저하게 우리 서인 세력들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을 거칠 때까지 다 왕비들이 서인의 명문과 자녀들이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서인 정권은 더 공고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민유정의 딸인 인현왕후는 서인을 대표하는 핵심 세력인데 결국 장희빈의 아들을 왕자로 책봉해버리면 인현왕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1688년이라고 해도 인현왕후 나이 아직은 23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현왕후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숙종이 이 너무 성급하게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이것을 취소하라는 그런 그 상소문을 서인들이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부당하다. 정식 왕비가 아직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왜 그 후궁의 아들을 왕비로 후계자로 삼느냐라는 이런 주장. 그 주장에 가장 총대를 맸던 인물이 바로 서인의 정치적 학문적 영수였던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이 계속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 수십 장, 수백 장 올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상소문은요, 하나 올리고 이게 또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써서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미리 쫙 써놓습니다. 미리 써놓고 안 될 걸 예상해가지고 계속 올립니다. 계속 이 원자의 책봉을 반대하는 그 상소문을 올리니까 숙종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저렇게 송시열이 무슨 왕이냐. 내가 훨씬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신하들이 설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서인들이 너무나 권력을 오랫동안 잡았기 때문에 왕을 무시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리고 14살부터 숙종은 강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학문의 최고 원로인 송시열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배짱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1689년에 송시열이 83세의 고령이었고 국가의 최고 원로쯤 되는 인물인데 바로 유배를 보냅니다.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죠. 제주도에 유배를 보냈다가 그 유배지에서도 계속 송시열의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숙종을 비판하는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사약을 내립니다. 1689년 정읍에서 결국 송시열은 사약을 받고 83세라는 그 당시로 치면 상당히 긴 생애죠. 긴 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689년 기사한국은 이제 장희빈의 아들을 바로 원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들, 특히 송시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하자 결국 서인들을 숙청해버리고 바로 요 남인들은 이 장희빈을 지지를 합니다. 이 장희빈은 장희빈을 후원했던 장현이라는 인물부터 이 남인하고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희빈은 남인의 후원 속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남인들 정권이 수립이 되는 게 1689년 기사한국. 그러나 남인 정권은 짧게 끝납니다. 1694년 다시 갑술한국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남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권력을 잡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권력을 잡으니까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좀 요즘 표현을 하면 무리수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두면서 숙종에게 서인들의 문제점 같은 것을 제시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아가지고 숙종이 이 남인들도 한 5년 써보니까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해서 남인들을 다시 숙청을 해버려요. 이게 1694년에 일어났던 갑술황국이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왕 갑술황국 이후에 이 장희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고 결국 장희빈을 배출을 시키고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를 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궁중 여성이 떠오릅니다. 바로 영조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라는 분. 우리 그 동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숙빈 최씨는 원래 인현왕후 궁에 출입했던 무술이 출신 궁녀였는데 일약 숙종의 눈에 발탁이 돼가지고 정말 신데렐라로 떠오르는 여인이죠. 이렇게 보면 숙종이라는 왕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 그 비주류였던 궁녀들을 이렇게 좀 스카우트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것 같아요. 희빈장 씨도 그렇고 숙빈채 씨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 여성의 후궁 출신의 두 여성의 아들이 다 왕이 됩니다. 그죠? 희빈장 씨 아들은 경종이 되는 거고 바로 숙빈채 씨 아들은 영조가 되는 거 보면 숙종은 정비가 3명이나 있었어요.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이 3명의 정비에게서는 결국은 그 갖지 못했던 그 아들들을 결국 2명의 왕을 배출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숙종 시대에 이런 왕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숙종 시대 이 서인 정권들이 왕비를 자신의 당파에서 배출하려고 했던 그런 점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때는 서인하고 남인의 정치적 대립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들이 서로 또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많은 논리들을 개발시켜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공작 정치와 같은 정치적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매우 이제 그 활발하게 전개되는 대표적으로 이 김석주와 같은 인물은 요즘으로 치면 이 공작 정치의 원조쯤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국면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결국 왕입니다. 왕. 그만큼 이제 서인과 남인의 어떤 당파의 그 치열함을 조정하고 그것을 견제시킬 수 있는 그런 왕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숙종이라는 왕은 이런 조절자로서의 능력, 그리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현종의 장자라는 이런 정통성을 확실히 부여받았고 또 오랫동안 그 왕위에 오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 조정 능력 같은 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으로 즉위할 때부터 그 당시에 국가의 최고 원로인 송시열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과감성 같은 거라든가 결국은 이 83세라는 대정치인을 이렇게 사약을 내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강심장을 지녔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이 숙종 때 1680년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잇따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파의 대립이라는 관점보다는 그만큼 왕이 그 국면을 조정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서인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 한번 전국을 바꿔버리고 남인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 한번 바꾸고 그러면서도 결국 국정은 운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조심을 하는 거죠. 이거 조금이라도 왕권에 저촉이 되거나 이 왕이 이런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왕도 숙종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탕평책 그러면 영조 때 실시된 정책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숙종 후반에 박세채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황극 탕평의 논리를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탕평의 논리라는 것 자체가 이 신하들의 어떤 쟁패의 입장이 강한 당쟁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왕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리가 훨씬 강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그 탕평의 어떤 시금석을 놓은 왕인도 바로 숙종이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 숙종의 아주 그 고도의 정치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46년 동안 제위하면서
가장 격동의 시대를 그래도 파헤쳐 갔던 이 왕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